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 34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하도 꽃철이라 가는 것보다 진달래, 개나리, 목련 흐드러지더라고요. 우리 집에 있는 꽃 좋아입니다. 이렇게 앞에다 내놓고 찍으니까 화려하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34번째 일기장을 공개하겠습니다. 2010년입니다. 양지 사건입니다. 양지 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은 해마다 1일 날에 출발해서 2박이나 리조트에서 쉬고 온다. 오래전부터 해온 일이다. 올해도 다른 해와 다름이 없이 콘도에 다 모였다. 가는 첫날 저녁에 와인도 한 잔씩 먹고 모두가 기분이 좋아서 꽃을 피웠다. 언니는 요즘 고전무용을 배운다면서 춤도 추고 첫날 밤을 잘 보냈다. 나는 거실에서 동생 부부와 잠을 자는데 부부가 어찌나 코를 심하게 굴던지 날밤을 새웠다. TV를 켜고 보다가 늦게야 잠이 들었었는데 4시쯤 안방에서 주무시던 언니 부부가 깨워서 이른 시간에 세수를 하고 운동을 하고 두 분이 이야기 소리 때문에 깜빡 잠이 들었었는데 깼다. 우리 언니는 그렇게 아무리 형제간이고 동생이라도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 예의를 무시하면서 사는 언니였어요. 그래서 함께 어디를 가면은 동생들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아니 4시면 자는 시간 아니에요? 4시에 일어나서 그냥 세수하고 두 부부가 그냥 큰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운동을 한다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 얼마나 동생들이 불안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동생 부부가 코를 심하게 굴어서 밤잠을 못 자고 깜빡 잠이 들었었는데 그 시간에 깼습니다. 그래도 언니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정말 언니는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지 동생들을 배려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을 일찍부터 잠을 못 자게 한다. 6시쯤 언니는 사우나를 간다고 나갔다. 9시쯤 아침으로 떡국을 끓여서 맛있게 먹고 커피와 후식도 기분 좋게 먹었으면서 젊었을 때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이야기가 한창 꽃을 피우는 무렵이었다. 형부랑 언니도 중매로 만나 데이트하던 이야기를 해서 한바탕 웃음을 짓기도 했다. 동생 부부도 중매로 만나서 여러 가지 사연들을 이야기하고 내가 그때 동생도 이제 중매로 만나서 둘이 사귀면서 즐거웠던 이야기를 한창 했습니다. 그때 내가 내 결혼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냈다. 돌아가신 우리 큰 올케가 중매를 했었는데 그때 좀 더 언니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반대를 했었더라면 결혼을 안 했을 거라고 말을 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언니가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하는 말. 그때 내가 확실히 반대를 했었는데 네가 좋다고 해서 결혼을 해놓고 수십 년이 지난 이제 와서 나를 원망을 한다면서 언성을 높인다. 옛날 그 성격이 그대로 노출되는 순간이었다. 너는 형제들에게 하나도 베풀지 않으면서 너는 왜 바라는 게 많으냐? 너는 날 보고 지독하다고 말하는데 우리 구남매 중에서 나만치 부모 형제들에게 베푼 사람이 있나 말해봐 하면서 큰오빠는 이런 일로 도와주고 부모님에게 또한 동생들에게 얼마나 베풀었는지 하면서 말을 한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엔 아무런 감동이 없었다. 너도 내가 데리고 있었지 않느냐. 그 시절에 내가 데리고 있지 아니었으면 너는 식무살이밖에 더 했겠니 하면서
너는 평생 나한테 고맙다고 말해야 한다면서. 고맙다고 해도 되는데 원망을 하다니 하면서 기가 막히다는 뜻으로 말을 한다. 내가 기술 가르쳐줘서 그 기술로 밥 먹고 살고 그만큼 성공했으면 됐지. 잘한 일은 쏙 빼고 원망만 안고 산다고? 분을 못 참아서 입술과 그 몸을 파들 떨면서 이야기를 한다. 이 우리 언니 성격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평온하게 대화를 하다가도 뭔가 자기가 듣기에 불쾌하면은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손발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입에 거품을 물다시피 그렇게 막 그렇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언니 밑에서 제가 그렇게 의상실 언니가 할 때 그 언니 밑에서 기술 배운다고 있으면서 너무너무 많이 내가 아주 그냥 그런 장면을 보고 아주 그냥 공포에 떤 적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 당시 언니가 저를 지금 생각하면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그런 단어조차도 없었지요. 그냥 웃사람이 시키면 순종하고 하는 게 그게 나는 당연한 걸로 알고 살았었거든요. 그날도 그냥 그 젊었을 때 그 있었던 얘기 중매가 들어왔었는데 무조건 언니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은 나를 저 언니가 부려먹으려고 저렇게 결혼을 못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언니랑 하루도 있기가 싫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중매는 저는 많이 들어왔었어요. 성실하다고. 많이 들어왔었는데 들어오는 쪽쪽 언니가 그렇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혼이 성사가 못 됐는데 이제 우리 애들 아빠하고는 저희 친정 올케가 중매를 한 거기 때문에 언니가 반대는 했지만 그렇게 강력한 반대는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친정 이제 오빠하고 올케는 괜찮으니까 결혼을 했으면 하고 자꾸 이제 밀어붙이고 저희 시어머니하고 저기 시아버지는 굉장히 저를 한 번 딱 보더니 마음에 쏙 들어하면서 우리 집으로 시집 오면 우리가 잘해줄게 하면서 그렇게 제 손을 잡고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주시는데 제가 거기에 반했어요. 남편보다도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는지 그냥 손을 잡으면서 아가 우리 집으로 시집 와라. 내가 잘해줄게. 내가 너 사는 동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내가 다 도와주면서 살 테니까 우리 집으로 시집 와라. 응? 우리 아들도 착하다 하면서 그 말에 제가 반해가지고 진짜 그 어린 나이에 언니랑은 하루도 살기가 싫고 하니까 결혼을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언니 밑에서 그렇게 압박과 서름, 자유라고는 없는 나의 인권은 아예 그냥 무시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언니 말은 법이었습니다. 순종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런 언니 밑에서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시절에 하지 못한 말을 저는 평생을 가슴속에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다 쏟아놓지는 못했지만 우리 애들 아빠하고 중매가 들어왔을 때 언니가 전 사람들처럼 강력하게 반대를 했으면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친정 그 오빠 올케가 밀어붙이니까 언니가 말을 안 해서 이렇게 결혼이 성사가 됐다. 그렇게 그 시절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화가 날 게 뭐예요 글쎄. 아주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냥 너무 진짜 언니가 갑자기 그렇게 화를 내는데 대화하는 그 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분위기가 완전히 싹 깨진 거예요. 진짜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그 시절에 언니는 정말 하물며 샘표간장도 못 먹겠어요. 그 시절에 왜 샘표간장이 그렇게 맛있었나 몰라요. 못 먹게 했으며 추운 겨울에 형부가 진짜 12시 11시고 12시고 집에 오시면 꼭 내가 일어나서 형부 밥을 차려드려야 했고 언니가 꼭 나를 위해 데리고 있었던 거 아니냐. 언니가 나를 위해 데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언니도 나의 도움이 필요했고 나도 힘들었지만
기술을 배워야 했고, 그러나 그 과정이 형제라기보다는 남만도 못한, 남보다 더한 그런 대우를 나한테 해주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언니보다는 무서운 언니였다는 거. 하여간 어찌나 언니가 혈압을 올렸던지 형제들 모임을 없애자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진짜 지금 여기다 내가 얘기 쓴 것은 내가 글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지, 언니 앞에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그때 당시 중매가 들어왔을 때 언니가 강력 반대했으면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었는데 요 말만 했는데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글쎄. 그래 집에 와서 제가 여기다 그냥 글로 막 이렇게 그냥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어디다 풀어놓을 데가 없으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그래 글로라도 이렇게 풀으면은 좀 마음이 좀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그 말에 내가 말하길, 언니 우리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형제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오랜 세월을 했는데 이것을 없애자는 말이 이게 할 말이냐고. 오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의리를 끊자는 게 아니라 옛날 이야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한 것이고, 그때는 그렇게 힘이 들었다는 말을 한 것이지 언니한테 따지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는 말을 했다. 우리 막내 올케 보기 너무나 부끄러웠다. 나쁜 것은, 또 잘못된 것은 고쳐서 좋게 하자는 건데 늙어서는 형제밖에 없다고들 하던데, 하여간 여러 가지 말로 설득을 시켰지만 올케와 동생은 언니 비율을 맞추느라고 쩔쩔매더라고요. 언니가 그냥 막 폭발해서 그냥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베개를 저한테 던지고 그냥 막 이렇게 화를 내니까 올케하고 동생은 그냥 언니만 그냥 도닥도닥 그렇게 비율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나는 속으로 할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더 말을 했다가는 더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참고 꾹 눌러서 참았다. 그 즈음에 산에 갔던 남자들이 들어와서 너 형부하고 동생 남편하고 이제 그 주변에 산책 갔다가 이제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얼렁뚱땅 마무리를 지었다. 어찌나 담대하게 말을 했던지 아주 약간은 속이 후련했다. 그 말 한 것이 저는 그냥 속이 후련한 거예요. 언니한테 말 한마디를 못하고 꼼짝 못하고 살다가 그런 얘기 몇 마디 한 거, 그거조차도 제 속이 조금 시원하더라고요. 정말 옛날 같았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나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이제는 두려움이 조금 없는 편이다. 그날 형부는 서울로 먼저 가시고 동생 부부도 내일 주일이라면서 가야 한다고 밤 9시쯤 집으로 갔다. 오빠 부부와 나와 언니 4명만 남았다. 오빠 부부는 2층에서 자고 언니는 혼자 큰 방에서 자고 나는 혼자 거실에서 자고, 내 마음은 언니랑 둘이서 정말 속에 있는 모든 이 한많은 것을 좀 풀어놓고 싶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화해를 했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것을 기점으로 앞으로는 다시 형제의 정을 쌓고 서로 인격을 존중하며 잘 지내자를 하고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언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 하여간 각자 아무 소리 없이 잠을 잤다. 그렇게 여행 가서 각자 아무 말을 못한 거예요. 서로 깊은 속을 모르기 때문에. 형제라도 그렇습니다. 정말 한 뼘 가슴속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더라고요. 저는 언니한테 원체 어려서부터 그 주눅이 들어가지고 할 말을 못했습니다. 언니도 이제 저한테 할 말을 하고 싶어도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하니까는 겁이 났던지 걱정이 됐던지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그냥 방문 닫고 밤새도록 언니도 이제 잔 거예요. 하여간 각자 밤새도록 아무 말 없이 잠을 잤다. 이튿날 아침 일찍 언니는 사우나에 가고
오빠 부부는 더 잠을 잔다고 하고 난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고 아침밥을 했다. 청국장을 끓이고 계란찜도 하고 12시 퇴실을 해서 언니는 오빠 차로 가고 이제 밥을 먹고 이제 12시 퇴실을 해야 되니까 이제 각자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난 혼자서 집으로 왔다. 오다가 은숙이에게 전화를 했다. 은숙이는 우리 큰언니의 둘째 딸입니다. 그 딸도 그 조카도 조금 인생이 불행하고 좀 힘들어요. 그래서 난 불고기 남은 게 있어서 은숙이 조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려고 전화를 했다. 그러나 은숙이는 예배 후 볼 일이 있어서 저녁 늦게 집에 온다는 것이다. 은숙이는 이모가 베풀면 꼭 이유를 대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오랜만에 셋째 오빠 집으로 전화를 했다. 의외로 올케가 반갑게 대해준다. 오라고 해서 정말 5년 만에 가보는 거였다. 오빠는 지방으로 배달을 나가시고 저희 오빠는 이제 은퇴를 하시고 회사 이제 퇴직을 하고 집에서 이제 놀기가 힘들고 올케가 용돈이라도 벌어 쓰라고 하기 때문에 택배 일을 그때 했습니다. 이련이랑 둘이서 있었다. 이련이는 저희 이제 조카입니다. 오빠의 둘째 아들. 오랜만에 만나니까 정말 반가웠다. 이련이도 몸이 많이 좋아진 것도 같고 내가 가지고 간 고기를 볶아서 즐겁게 식사를 했다. 올케도 우리 애들 안부가 궁금한지 물어본다. 우리 큰아들 직장 잘 다니고 오늘 집사 직분을 받았다고 했다. 작은 아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열심히 산다고 했다. 올케는 참 잘했다면서 기뻐해 주었다. 칭찬도 많이 해 주었다. 우리 작은 아들 사역하는 것이 너무도 신기하다고 한다. 의외라는 생각을 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지 유독 관심 있게 다양한 질문을 해온다. 컴퓨터로 우리 아들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해한다. 잘했다고 몇 번이나 말을 한다. 언니도 김사만 목사님 하시는 명성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나도 반가웠다. 김사만 목사님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다. 저녁 집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까지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왔다.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 앞으로 잘 지내려면 언니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데 선뜻 전화가 해지지가 않는다. 저 언니랑 그런 관계를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유지를 하려면은 동생이 내가 먼저 전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게 또 괴로운 거예요. 우리 언니의 그 마음을 건드렸다가는 집안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 속을 풀어줘야지. 그래 동생에게 그런 말을 하니까 문자로 말을 하라고 한다. 내가 언니에게 할 말을 아주 조금 했다고 하니까 언제 만나서 다 하고 속을 풀으라고 한다. 나는 언니에게 문자를 주기는 했지만 영 마음이 불편했다. 하나님의 역사인가 생각하고 전화를 해봤다. 언니 어제 가방이 좀 무겁던데 잘 갔어? 하니까 언니도 감정 없이 응. 정규는 이제 제 바로 위에 오빠고 언니의 동생입니다. 정규가 집까지 태워다 줘서 잘 왔어 한다. 좀 태워다 줘서 그래서 기름도 넣어주고 점심도 사주고 하고서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니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잖아. 부족함이 서로가 많잖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로 노력해서 앞으로 좋은 면들만 보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좋은 일 있으면 격려해주며 살아요. 언니 그렇게 말을 했다. 그 말에 언니가 하는 말 밤에 잠 한 잠 못 잤다고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너를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한다. 내가
권위 있게 대했다고 말하던데 한 번도 너를 권위자로 대한 적이 없고, 또 언니가 학원을 보내서 기술을 안 가르쳤다고 하던데 학원보다 더 좋은 1대1 교습으로 가르쳐 줬다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내가 한 말을 잠 못 자고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곰곰이 생각을 했었나 보다. 우리 언니의 본래의 성격이다. 그 말에 내가 답변을 했다. 권위자라고 한 말은 언니 모처럼 행사에서 만나면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입술을 새빨갛게 바르냐? 할 때고, 또 기분이 안 좋았으며 언니가 그런 말을 할 때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가잖아요. 만나자마자 저한테 손가락질 하면서 그래. 야, 너 입술이 그게 뭐냐? 나이가 미친데 그렇게 새빨갛게 칠해도 자니냐? 아주 천해 보인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제가 무슨 옷을 색다른 옷을 입고 갔잖아요. 야, 네 옷차림이 그게 뭐냐? 격조 있게 좀 입고 다녀라. 아주 사사건건 그렇게 잔소리해요, 우리 언니는. 그러니까 모처럼 집안 행사에 가면 이 언니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말 한마디 못하고 집에 와서 끙끙 앓고 또 괴로워하는 거예요. 언니 밑에서 있을 때는 뭐 언니가 그렇게 나한테 대했다고 해도 내가 이제 나이가 이제 먹고 결혼해서 다 이제 자녀들도 장성하고 했는데 동생이란 말은 뭐 안 해요. 야, 너예요. 나는 그게 아주 그냥 그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언니가 그렇게 내 옷차림과 모든 그냥 하물며 그냥 모자라든가 화장이라든가 뭐 그런 것까지 언니가 지적을 해줄 때 너무나 기분 나쁘고, 난 그게 그 모습이 언니의 권위라고 나는 생각했으면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지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말 안 하면서 왜 유독 나한테만 그러는지 난 정말 그때마다 말을 못하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지만 내가 언니 앞에서는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런 모든 것이 내가 어렸을 때 언니 밑에서 아주 순종만 하며 살았던 그런 그 잔재들이 지금까지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는 게 아니냐. 언니 역시도 무의식 중에 권위적인 말을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무의식 중에 나만 보면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남매인데 다른 형제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면서 꼭 나한테만 그래. 나한테만. 언니네 집에 무슨 일 있어서 그 행사에 참석하면은 그때도 저한테 그렇게 일을 시켜요. 옷을 다 내놓으면서 이걸 다 대림질을 좀 해달라고 한다든가 여기 좀 정리 좀 해달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저는 기분이 나빴어요. 저를 그렇게 그냥 지금까지도 늙어가면서도 나를 이렇게 부려먹나 싶어가지고 아주 기분이 나쁘면서 말도 못하고 해주고 오는 거예요. 글쎄.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정말 우리 언니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형제간의 사랑은 생각해볼 일이라고 말을 했다. 내가 말했다. 언니나 나나 동생이나 모두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모두가 권사님들이잖아요.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상대를 봐주고 이해해달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잘한 일이 있으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 그 아픈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일을 겪으면 서로가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하고 반성하면 상처가 치유되리라 생각을 해본다.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이 마음의 상처가 많았지만 치유받은 적이 없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서 나를 치료해 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여간 이런 일을 겪으면서 또 하나의 사실을 안 것은 동생이다. 난 정말 동생 마음이 바다 같은 동생인 줄만 알고 살았었는데 우리 언니보다 더 많은 대화를 하면서 지냈었는데 저는 언니와 그렇게 언니랑
함께 있으면서 받았던 상처를 동생한테는 다 얘기를 했지요. 동생은 다 들어주고 이제 나를 이제 동생이 좀 위로를 한다고 이제 그렇게 따독여 주기는 했습니다. 동생도 언니 밑에서 기술을 배우라고 그렇게 언니 밑에서 있었는데 못 견디더라고요. 언니가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냥 나갔어요. 나가서 그냥 직장 생활도 하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번에 알고 보니까 그 말이 자꾸 나오네, 일기장에. 그 장사꾼처럼 제가 이렇게 행동하고 산다고 그 돈 지출하고 할 때 그 말을 동생은 언니가 그런 말을 했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알고 보니까 동생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 언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동생이 그런 말을 했다고. 결국엔 동생이 중간에서 언니와의 관계를 더욱더 멀어지게 한 꼴이었다.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분명히 나에게는 언니가 그런 말을 했다고 동생은 말했었다. 몇 개월 동안 내가 그 문제로 얼마나 힘들어 했었는데 시심 뚝 떼고 구경꾼 역할을 한 것이다. 언니가 중간에 전화라도 해서 무슨 오해가 있느냐고 말만 했어도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어쨌든 믿을 것은 아무도 없다. 사람은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 주여 이 부족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우리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 동생이 그러니까 언니가 이렇게 한 말을 자기가 한 말을 언니가 한 것처럼 그렇게 중간에서 그 이간질을 그렇게 한 거지요. 아이고 형제간에도 글쎄 이렇게 이간질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를 그렇게 많이 힘들게 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콘도 얘기가 되게 길었네요. 건강하세요.